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극장에 딱 앉아서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고 계신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거친 질감의 흑백 필름으로 주인공의 그 팍팍한 현실 세계를 막 보여줘요. 되게 답답한 느낌으로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환상의 세계로 딱 발을 들이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화면 비율이 확 넓어지면서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초고화질 IMAX 풀컬러로 확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와, 감독이 관객의 그 시각적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연출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15세기 조선시대에 디지털 스크린이 아니라 오직 비단이랑 종이 그리고 먹물만을 사용해서 이거랑 똑같은 시각적 충격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깊은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주말에 혼자 조용한 미술관 찾는 걸 즐기신다면요. 네. 아마 유리진열장 너머에 있는 그 빛바랜 두루마리 그림들을 보면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 15세기에 그려진 작품이구나. 참 오래됐네.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보통 옆에 있는 작은 캡션을 한번 쓱 읽고 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림이라는 걸 화가가 붓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에 완성이 끝나는 뭔가 시간이 멈춰있는 단일한 결과물이라고 믿으니까요. 그건 우리가 현대 미술관의 그 하얀 벽, 화이트 큐브 공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마치 공장에서 방금 막 출고된 완제품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시작이랑 끝이 명확하고 외부의 개입이 완전히 차단된 타임캡슐처럼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옛 동아시아의 예술, 특히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 자료들이 품고 있는 세계는요. 그런 명쾌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술 작품이나 오래된 기록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조립해 볼 겁니다. 화가 한 명의 고립된 천재성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시대와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 또 손길, 심지어 국가의 정치까지 겹겹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시간의 구조물로서의 예술을 만나볼 텐데요.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네요. 그쵸. 첫 번째 단서로 아주 흥미로운 현대의 대화 기록 하나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본 오사차 대학교의 한 세미나실에서 김철민 학예사와 장도형이라는 두 전문가가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조선 전기의 환상적인 산수화저, 안견의 몽유도원도 복제본을 딱 앞에 두고 아주 치열한 분석을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목류도 원도가 탄생한 15세기 조선이라는 시대의 복합성입니다. 사실 흔히 조선 전기라고 하면 약간 되게 엄격한 성리학적 질서, 선비들의 꼿꼿한 세계관 이런 것만 지배했을 거라고 짐작하잖아요. 네, 보통 국사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하지만 대화 속 전문가들이 짚어내듯이 세종과 세조가 다스리던 이 시기는 유교가 국가의 뼈대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교의 오랜 전통, 또 도교의 신선 사상, 그리고 문인들의 그 자유로운 예술적 교류가 아주 역동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여러 사상이 믹스되어 있었군요. 네, 안평대군이라는 인물이 꾼 꿈, 그리고 그 꿈을 화가 안견이 시각화한 이 몽유도원도는 바로 그 복잡한 사상적 교차점 한가운데에서 팡 하고 탄생한 것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림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풍경화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오사카대 세미나 분석을 보면 그림 속에서 공간이 이동하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혀요. 어떻게 다르죠? 현실 세계의 되게 좁고 험난한 협곡을 막 힘겹게 통과하고 나면 갑자기 숨통이 트이듯이 아득하고 넓은 이상향, 즉 무릉도원이 눈앞에 확 열린단 말이에요. 와, 그 지점이 바로 안견이라는 화가의 천재성이 발현되는 곳이자 이 그림의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좁은 현실계에서 넓은 이상계로 훅 넘어가는 거. 이게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거든요. 바로 세계관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쫙 구현해낸 겁니다. 세계관의 기동이요? 네, 대화 기록에서도 학예사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그 기하학괴석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텅 빈 여백들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 여백을 칠하다 만 공백이나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치부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그냥 하얀 종이구나 하죠. 하지만 몽유도원도에서의 여백은 그림이 숨을 쉬는 시간과 숨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비워둠으로써 오히려 그림을 보는 감상자가 그 안에서 시간을 체험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적 장치인 셈입니다. 와, 심리적 장치. 여기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맥스 영화 비유의 비밀이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이 거대한 작품을 이루고 있는 물질, 그러니까 물리적인 재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사카대 전문가들이 지적한 진짜 놀라운 사실 중 하나가 안견이 무릉도원을 그려놓은 그 메인 그림, 본판은 비단 위에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아, 비단. 비단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빛을 은은하게 반사하고 먹의 색을 아주 깊게 있게 머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에는 정말 최적화된 매체죠. 맞아요. 그런데 그림이 끝나고 그 뒤로 길게 이어지는 글들,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직접 적은 자기 꿈 이야기나 신숙주 같은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 문인들이 줄줄이 적어놓은 감상평들 있죠. 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건 비단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 글들은 각기 다른 질감의 한지 위에 쓰여 있습니다. 영화 본표는 아이맥스로 찍었는데 리뷰는 다른 종이에 적힌 거죠. 아, 그렇다면 종이의 섬유 조직이나 두께, 또 표면의 거칠기, 심지어 붓이 종이 위를 쓱 지나갈 때 먹이 번지는 속도랑 질감까지 문인들이 각자 가져온 한지마다 그게 전부 다 달랐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 비유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극장에서 흑백 필름으로 보다가 무릉도원 파트에서 화려한 아이맥스 비단 화면으로 딱 전환되는 것까지는 감독의 엄청난 연출이라고 쳐요. 네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이 각자 자기 주머니에서 냅킨, 영수증, 아니면 막 최고급 편지지 이런 걸 꺼내서 각기 다른 펜으로 영화 리뷰를 막 적은 거예요. 아, 제각각 다른 재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제각각의 리뷰들이 영화 포스터 옆에 아예 영구적으로 덕지덕지 이응 붙여져서 완전히 하나의 거대한 롤이 되어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와, 그거 진짜 너무 생생하고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그 덕지덕지 이어붙였다는 물리적인 행위가 단순히 종이 끝에 풀을 발라서 길게 늘어뜨린 그런 조잡한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냥 풀칠이 아니군요. 네, 여기서 이 대화 기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장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사카대 전문가들이 몽유도원도의 지금 현재 표구가 1947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막 언급하거든요. 1947년이면 생각보다 되게 최근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장황, 즉 표구를 그냥 그림을 돋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액자에 끼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전통적인 장황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질들, 그러니까 수축률도 다르고 두께도 다른 비단이랑 다양한 종류의 한지들을 겹치고 덧대고 배접해서 완전히 하나의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일체로 만들어내는 고도의 기술이자 예술행위였습니다.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작품을 다시 구성하고 완성하는 행위인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미술관에 가서 보고 와 하고 감탄하는 그 몽유도원도의 형태가 안견이 15세기에 붓을 딱 내려놓았을 때 그 오리지널 원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형이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가 막 누적되고 중간에 여러 번 해체와 재조립을 거친 결과물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약간 강한 의문이 들거든요. 보통 우리는 티끌 하나 안 묻은 작가의 손길 외에는 어떤 것도 닿지 않은 그 최초의 상태를 제일 진품이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현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제가 엄청난 영감을 받아서 막 걸작을 하나 그렸는데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다른 사람들이 제 그림 옆에 자기들 감상평을 막 이리저리 테이프로 붙여놓고 심지어 그걸 묶는 장식이나 천 색깔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싹 다 바꿔버린다면 그 원작자의 의도를 너무 심각하게 훼손하는 오만 아닌가요? 그거 매우 날카롭고 아주 현대적인 관점의 반론이네요. 서양의 근대적인 미술관 시스템이나 작가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그건 명백한 훼손이자 개입이 맞습니다. 그쪽 훼손이죠. 하지만 옛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예술을 대하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왜 장황이라는 방식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밑바탕을 이해해야 해요. 그들에게 예술 작품은 작가 한 명의 내면을 딱 표현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닫힌 세계가 아니었어요. 아, 닫힌 세계가 아니다. 네, 훌륭한 그림이나 글귀는 당대 지식인들, 그리고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후대의 지식인들까지 계속 참여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미를 증폭시켜야 하는 열린 플랫폼이었습니다. 와, 열린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안견의 천재적인 붓질은 그냥 시작점에 불과했던 거예요. 안평대군의 상상력, 문인들의 철학적인 찬시, 그리고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조화롭게 딱 결합시킨 후대의 장황 기술이 모두 더해지면서 작품의 생명력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의 거대한 시간의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마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식을 더하고 수정하면서 막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위키피디아 문서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위키피디아 볼 때 최초 작성자가 쓴 첫 번째 줄만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의 검증이랑 주석이 막 달려있는 지금의 이 복합적인 상태, 그 자체를 거대한 지식의 결과물로 인정하듯이 말이죠. 결국 몽유도 원도는 단순한 하나의 회화 작품이라기보다는 수백 년에 걸친 다중참여형 복합 예술 프로젝트였던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위키피디아 비유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텍스트와 물질을 계속 덧붙이고 그걸 통해 의미를 증식시켜 나가는 행위. 그게 바로 장황이 가진 진정한 힘이고 시간의 구조물로서의 예술인 겁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식의 복잡하고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예술 방식이 조선 전기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다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또 다른 자료 하나를 딱 살펴두면요. 이 다중참여형 예술의 DNA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그 기원을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360년에서 1390년 사이,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사경자료인데요. 사경이 경전을 베껴 쓴 거잖아요. 제가 이 시각 자료를 여러분께 한번 생생하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밤하늘처럼 아주 짙고 깊은 남색으로 물들인 종이가 쫙 있어요. 쪽빛으로 염색한 아주 귀한 감지죠. 그런데 그 위에 금가루, 즉 금리를 악교에 개어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세밀하게 불교 경전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상상만 해도 눈이 부시네요. 텍스트 저편은 불교의 가르침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정교한 그림, 변상도가 함께 싹 어우러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종이들이 둥글게 말려있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병풍이나 아코디언처럼 지그재그로 착착 접혔다 펴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더 큰 그림과 한번 연결해 본다면요. 이 화엄경 사경을 우리가 방금까지 치열하게 이야기한 장황과 시간의 구조라는 맥락에 딱 올려놓고 보면 아주 뚜렷한 진화의 패턴이 보입니다. 고려시대에 불교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작업은 단순히 텍스트를 복제하는 기능적인 노동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베껴쓰기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가장 중귀한 남색 종이와 금가루라는 그 최고급 물성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종교적 깨달음을 글자라는 텍스트와 이미지라는 이미지로 동시에 융합시키는 기획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병풍처럼 지그재그로 접고 펴는 절첩본 형태로 장황하는 그 구조적인 설계까지. 와, 이건 당시 국가와 귀족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미학적, 물리적 역량이 총동원된 최상의 복합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아까 지그재그로 접는 절첩본 형태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물리적인 의미가 되게 크겠네요. 두루마리는 그냥 벽에 한번 쫙 걸어두고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거지만 접혀있는 책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넘기고 쫙 펴보면서 텍스트랑 이미지에 물리적으로 개입하고 상호작용을 해야만 하니까요. 네,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 접고 펴는 행위 자체가 독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 유도하거든요. 결국에 고려시대의 사경에서 보이던 정교한 장황 기술, 최고급 재료를 다루는 태도, 또 그림과 글을 하나의 공간에서 막 공명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예술 방식은 조선의 왕실과 엘리트 문인들에게 고스란히 유산으로 전해진 겁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는데도요? 비록 조선이 겉으로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긴 했지만요. 그 내면의 문화적 DNA에는 고려가 남긴 이 화려하고 입체적인 하이브리드 예술의 감각이 여전히 펄떡이며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몽유도 원도 같은 다중참여형 걸작을 탄생시키는 튼튼한 토양이 된 거고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이랑 종교적인 경전을 통해서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하는 방식을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 단계만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예술적인 영역에서 작동하던 이 장황과 텍스트 덧붙이기 메커니즘이 국가의 가장 건조하고 권위적인 기록물, 즉 지도라는 공간을 딱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켰을까요? 지도로 넘어가는군요. 아주 흥미로운 전환입니다. 우리는 세종 20년, 그러니까 1438년에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통해서 아주 거대한 국가적 스케일의 장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실록에 기록된 일본 지도 업데이트 과정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이 과정을 아주 속도감 있게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141년에 박돈지라는 조선의 관료가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일본 측으로부터 아주 디테일한 일본국 지도를 하나 입수해 옵니다. 그런데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중요한 섬 2개, 일기도랑 대마도가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뺀 건가요? 아무튼 그래서 박돈지가 그 빈 공간에다가 이 2섬을 직접 보충해서 그려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훌쩍 흘러서 1421년이 돼요. 허조라는 인물이 장인을 시켜서 이 지도를 번듯하게 장왕, 즉 표고를 새로 싹 해서 왕실에 딱 바칩니다.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아니면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1438년이 됩니다. 세종대왕이 이 낡은 지도를 다시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조선 최고의 디자이너 집단인 도화원의 명을 내려서 지도를 아주 깔끔하게 고쳐 그리게 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입니다. 하이라이트요? 왕명에 따라서 류외손이라는 신하가 그 고쳐 그린 지도 옆에다가 지문이라는 공식적인 글을 지어서 떡하니 적어 놓게 됩니다. 와, 이 지점은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얼핏 들으면 지극히 행정적인 문서 처리 기록 같잖아요.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공간과 영토를 다루는 국가의 시선이 어떻게 문서를 통해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완벽한 사례입니다. 아, 국가의 시선이요? 네. 일본에서 가져온 미완성의 원본 지도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영토가 쓱 추가되고 다시 표고가 되고 국가기관에 의해 막 리마스터링이 된 후에 마지막으로 공식 텍스트가 쾅 박히는 이 긴 과정. 이거 가만히 보면 몽요도 원도의 형성 과정이랑 본질적으로 똑같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계속 덧붙여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 특히 여기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류의 손이 지도에 덧붙인 지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지도를 새로 예쁘게 그리는 걸로 끝내지 않고 왜 굳이 그 위에 글을 써 넣었을까요? 실록을 보면 류의 손이 이렇게 웅장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죠? 오늘날 왕화, 즉 왕의 덕화가 미치는 곳은 외방이 없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다. 이것을 영원한 세대까지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와, 왕의 덕화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일본의 지도를 딱 펴놓고 조선 왕의 통치 이념이 온 천하를 덮고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네요. 이건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마치 해외여행 가서 사온 미완성 지도를 다음 세대 관료들이 막 최신 위성 데이터를 추가해서 업데이트하고 결국 왕실 소속 최고 디자이너들이 리마스터링한 뒤에 이 지도의 의미는 이것이다 하고 공식 선언문을 박아넣은 거잖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국정연설이나 별도의 외교 문서로 선언하지 않고요? 물리적인 지도 위에 그것도 그림의 일부로서 그 글을 떡하니 적어넣는 방식을 택한 걸까요? 바로 거기에 옛사람들이 생각한 권위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겁니다. 지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산, 강, 바다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그린 기하학적인 그림이잖아요. 네, 정보죠. 하지만 그 위에 국가의 공식적인 철학과 이념을 딱 담은 지문이라는 텍스트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순간 그 지도는 단순한 지리 정보망을 뛰어넘어서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권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권력의 공간으로요. 네, 현대박물관에 있는 지도의 캡션은 그냥 이것은 15세기의 일본 지도입니다 하고 정보만 설명하는데 그치지만요. 류의 손의 지문은 지도를 향해서 이 공간은 우리 왕의 덕이 닿는 세계 질서의 일부다 라고 강력하게 의미를 강지하고 부여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물리적인 영토를 그린 그림 위에 보이지 않는 정치적 세계관을 영구적인 텍스트로 확 덮어 씌워버린 것이죠. 아, 완전히 이해가 확 됩니다. 몽유도 원도에서 문인들이 찬문을 적어놓았던 게 개인들의 상상력이랑 문학적 교류를 막 결합해서 정신적인 이상향을 완성하는 장황이었다면요. 이 일본 지도의 지문은 국가 차원에서 공간의 정치적 의미를 선언하고 완성해버리는 그야말로 국가적 스케일의 거대한 장황이었던 셈이네요. 글을 덧붙인다는 행위가 종이 위를 지나가는 붓질을 넘어서 공간과 사물에 영원한 권위를 부여하는 마법 같은 메커니즘이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 입장의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요. 옛사람들이 텍스트와 물질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현실의 공간을 어떻게 장악하고 재해석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몽유도 원도의 찬문이나 지도의 지문 모두 그냥 붓질을 넘어선 또 다른 붓질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예술과 기록을 단일한 순간의 결과물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과 의도의 구조물로 읽어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청취자 여러분께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 탐구 여정을 쫙 돌아보니까 정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집니다. 네, 정말 먼 길을 왔네요. 최임에는 그저 몽유도 원도의 현실과 환상을 가르는 비단과 한지라는 그 재료의 차이에서 출발했었죠. 우리는 1947년에 낡은 표구가 단순히 그림을 보호하는 포장지가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끊임없이 작품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의미를 증폭시켜온 장황이라는 거대한 예술 행위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중참여형 예술의 기저에는 고려시대 남색 감지와 금빛 글씨로 쫙 완성된 화엄경 사경의 화려한 하이브리드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종시대의 일본 지도에 덧붙여진 지문을 통해서 텍스트를 장황하는 이 놀라운 기술이 국가가 공간에 정치적 권위를 부여하는 핵심 도구로 쓰였다는 사실까지 도달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결국 과거의 그림, 지도, 기록들은 진열장에 박제단 채 멈춰있는 단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세대의 고민과 숨결이 겹겹이 덧입혀져서 살아 숨쉬는 시간의 구조물이었던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이 시간의 구조물들은 결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조금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우리는 옛사람들이 종이와 비단 위에 장황과 지문이라는 방식으로 겹겹이 시간을 쌓아 올린 걸 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소비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이 무한한 디지털 세계의 정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에 누군가가 댓글을 남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댓글을 캡처해서 자신만의 새로운 맥락을 막 덧붙여서 퍼나르잖아요. 수많은 공유와 리트윗, 인용 이런 행위들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수백 년 뒤 미래의 학자들은 우리의 이 거대한 디지털 연결망을 보면서 21세기 인류가 매일같이 엄청난 규모로 수행하고 있는 집단적이고 전 지구적인 장황 행위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과연 여러분이 오늘 남긴 그 디지털 발자국들은 후대에게 어떤 시간의 구조로 읽히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장황이라 진짜 소름 돋면서도 깊은 여운이 남는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 남기실 때 내가 지금 21세기의 장황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더 많은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